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황주부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한 분, 특별한 분 오셨죠? 네. 오늘 시작하자마자 게스트분을 바로 소환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마이뉴스의 김동환 기자님이라고 하셨지만 네. 우리랑 또 한 달이 걸쳐있는 내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참여연대에서 펴내는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 그리고 황주부님도 다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다 돌려막기예요. 네, 오늘은 뭔가 이 간해수공업 같은 방송. 오늘은 주제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건데요. 네. 아마 요즘 기본소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잘 모르시던 분들께서는 최근에 그 스위스에서 네. 이제 국민투표했던 얘기 예, 때문에 그렇죠. 화제가 됐었고 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세계 대회가 최근에 한국에서 열리기도 네. 했잖아요. 또 뭐 불평등, 양극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아젠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즘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책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주마간산 살펴보는 황주부의 증문즉책 키워드 관련돼서 좀 검색을 해보셨나요? 일단 기본소득을 검색하니까요.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그다음에 핀란드,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이런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나 지방들이 뜨기도 하고요. 혹은 찬반. 그다음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네. 녹색당,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기본소득과 문화적 충동이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연관 검색어로 떠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 책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전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최초로 나온 게 몇 년인지 아세요?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2000 정확하게 10년이에요. 2010년에 이제 첫 번째로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맞추셨네요. 그렇죠. 돗자리를.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을 굉장히 일찍 그 세례를 받은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든요. 왜요? 그래서 2010년에 기본소득 막 얘기하면 다 막 또라이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끄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요즘 씁쓸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렇죠. 원래 성각자는 돌을 맞는 법이죠. 그런데 2010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의 제목이요. 네. 재밌는 건 기본소득을 딱 앞에 내세우지 않고 제목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이런 제목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고요. 사실 여태까지 16권 정도의 책이 나왔는데 올해만 4권 정도의 책이 쏟아져 네네. 나왔다시피 한 거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카페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저기 웅성웅성 정말로 기본소득이란 말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이제 판매량 1위의 책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그래서요. 네. 그냥 단지 기본소득이 어떤 것이다. 혹은 해야 된다라는 주장만이 아니라 그것의 철학적인 그런 그 뒷받침이 네네. 되는 이야기까지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또 하나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좀 재밌게 봤던 게 기본소득에 대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머니에스라는 신문에서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검토될 경우 몇 명이나 찬성하고 반대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하면 퍼센트로 했을 때. 그래도 한 40%는 찬성하지 않을까요? 40%요? 몇 퍼센트? 15% 찬성. 진짜? 근데 실제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2명 중에 1명,
50.5%가 찬성할 것이라고 놀랬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러면서 좀 질문지에 좀 이상한 구성으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반대 의견이 20.8%고요. 판단 유보가 20.7%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들이잖아요. 근데 찬성하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중복 체크를 했는데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과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삶의 여유가 생겨서라든가 수입과 관계없는 일을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라는 것의 퍼센트보다 훨씬 더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상위에 링크가 되었고요. 반대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랗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재밌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준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가 67%였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근로 의욕이 없어질 것 같다는 52.4%. 나보다는 오히려 남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재미있게 이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들도 보니까 뭐 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기보다는 네. 그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길 문제들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게 많네요. 그렇죠. 남해에서 유전 하나만 터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알래스카처럼요? 근데 정말로 그 기본소득이란 말이 사실 어떤 말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실제로 좀 가능하겠어라던가 이게 아젠다가 되려면 저는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기본소득이란 말이야말로 정말 한 5년 안에 이렇게 눈앞에 확 다가와서 마치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청년 배당이라든가 그죠 청년 수당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되고 시행되는 걸 보면 뭔가 이 기본소득이 가진 파괴력이 정말로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달리 그런 네. 주장들이 이론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현실과 맞닿은 과정에서 이제 하나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되게 빨리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2010년에 제가 이걸 처음 알았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진짜 근데 저는 완전 또라이 막 어디 가서 가령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 강연을 해요. 네. 가서 이제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경제학자가 이렇게 안경을 한번 아니 뭐 저런 애가 내 강의에 와서 그런 되도 않는 질문을 하나 이런 표정으로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도 김종인 네. 전 이제 더민주 더민주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일당이잖아요. 국회에서 제 의석수가 많은 당의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모두를 설득시킨 감사해야 거예요. 하나요? 모두를 설득시킨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올라선 기본소득 이야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꼼꼼하게 궁리하는 주제톡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이제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 네.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간접적인 방법들로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한 20종 정도 나와 있는데 네. 뭐 한국의 저자들이 쓴 책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그 책들은 대부분 이제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아쉬운 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걸 실질적으로 실현할 때 벌어지는 문제들 혹은 실현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면 막상 그 얘기가 별로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료를 봤을 때. 그렇죠. 이제 뭐 재원 마련이라든가 재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는 문제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크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 현실적으로 정치권과 여기서 뭔가 이제 그게 정책이 됐든 법안이 됐든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증문직책 시간에 잠깐 넘어갔는데 알래스카 건 같은 경우도 네. 한번 뭐 설명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1974년에 알래스카 주지사에 당선된 이제 제이 해먼드가 유전 채굴권 수입을 가지고 연구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알래스카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매년 $1,000가 넘는 배당금을 지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소득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주주처럼 배당을 받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 거죠. 이건 가장 이제 행복한 아까 김동완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도 남의 유전이 터지면 남의 유전 하나만 터지면 다 해결됩니다. 다만 이제 사우디처럼 이제 왕들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네. 가져가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이제 나눠가는 방식인 건데 어쨌든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이제 핀란드 아까 검색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그렇죠. 시행한다고 네. 일부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김동완 기자님께서 지난달이죠. 네. 참여사에 또 글도 기고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분명히 기고를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전에 다시 보니까 이거 제가 썼나 정도로 잘 썼나요, 어떤 그렇게? 주제 내용이었죠? 뭐 세계 속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현황들을 제가 좀 다뤘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1982년에 $1,000가 이제 1년에 $1,000씩 주민들한테 나눠줬어.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돈이죠, $1,000면. 근데 이제 2008년에는 한 $3,269.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내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269면 요즘은 환율이 좀 세서 그런데 뭐 $1 1,000원으로 잡으면 한 300만 원 정도? 연간인가요? 연간이죠. 연간 3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군요. 그렇죠. 연간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올 정도의 용돈을 주는. 용돈. 그렇죠. 이제 월로 치면 보너스. 한 뭐 30만 원 좀 안 되죠. 네. 20만 원 넘고. 근데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뭐 동네 자체가 자연환경이 좀 척박하고 뭐 별다른 산업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고 소득 불평등이 적은 주로 꼽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액수는 적은데 하고 있는 역할은 뭐 좀 적지 않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는 이 정부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덩치가 있는 정부로서는. 근데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또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사실은 이제 이걸 다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던 것이 원래는 이 매달 800유로를 지급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800유로면 얼마죠? 800유로면은 16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돈으로는 한 정도. 유로가 요새 2,000원도 안 되나요? 네. 1200 얼마입니다. 유럽을 가보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인데 꽤 크죠. 네. 100만 원 정도면.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핀란드 국민들한테 단 하나 주게 되면 467억 유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2016년에 핀란드가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가 491억. 그러니까 세금 걷은 걸 거의 다 몰빵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규모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핀란드가 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800유로에서 550유로로 굉장히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핀란드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핀란드는 이 지금 정부가 이 기본소득을 하자는 정부가 우파 정부예요. 우파 정부인데 핀란드는 원래 복지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이제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에 니네한테 월 뭐 얼마야? 550유로면 한 60만 원 정도 되죠. 6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리고 다른 복지를 다 없애자. 약간 이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기본소득은 이게 좀 약간 좌파들이 이걸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데도 노동당이라는 네. 그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좌파의 전유물 같았던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우파 정부에서 이제 한 거죠. 이걸 하는 대신에
복지는 퉁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좌파에서는. 그러네요. 우리 생각으로는 네. 당연히 어떤 그 기본적인 복지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얹어지는 방식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주고 나머지를 해결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좀 놀라운 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기본소득이 지금은 사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사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면 도입하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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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네. 사실 이제 그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그 이제 청년 배당이라고 네. 해서 청년들한테 이제 그냥 돈을 논아주는 이런 거를 이제 정책을 내서 이제 굉장히 호평도 받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혹평도 받고 네. 약간 이랬는데 이분하고 이제 뭔가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후임자가 누가 오든 간에 이거를 엎으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한번 시행하면? 한번 주게 되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는 다시 없애기가 되게 힘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좌파가 하든 우파가 하든 이거는 되게 고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그런 이제 20만 원씩 주는 그런 걸 한 것도 사실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자기 업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약간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럼 사실 우리가 좀 논의를 끌어나갈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좌우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빅 이슈가 된 건 사실인데 그것을 가져온 상황 그리고 어떤 그런 근본적 문제의식들 이 얘기부터 좀 얘기를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가장 와닿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자력갱생이 또 안 된다라는 것. 결국에는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사실 먹고 사는 게 제 기억에 쉬웠던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게 훨씬 더 심화되고 가속화된 건 맞지만 그래도 굉장히 완고한 저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강고한 이데올로기였는데 왜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을까? 저는 그게 알파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네. 일리 있죠. 일리 있어요. 일리 있죠. 진짜 그 사람들의 그 강력했던 그 마음의 저항을 일시에 흔들어 놓은 어차피 이세돌 마저 안 되는데 나 같은 흔나 평범한 사람은 그렇죠.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난 기계한테 밀려. 그럼 기계한테 밀리면 실직인데 기본소득이 없으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본소득을 받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뭐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런 게 논의가 되는 이유 중에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다 개인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라는 존재가 자신의 미래를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 전망으로 야 우리들의 미래가 내 아이들의 미래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너무 이 강력한 어떤 확신이 눈앞에 그것도 온 국민이 같이 지켜봤잖아요. 그 과정을.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많이 이야기들 되고 그런 논의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가 뭐 언론에서만 얘기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뭐 무슨 직업이 없어진대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가져오고 더 폭넓게 이렇게 퍼뜨린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에. 그렇죠. 예.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입니다.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가 도대체 진짜. 뭘 하고 살아야 그렇게 먼 미래를 보시는군요. 저는 좀 당장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 얘기 하시니까 네. 사실 그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이 꾸준히 나오는데 뭐 로봇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로봇이 생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로 하는 노동의 그렇죠. 상당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지적 영역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대체할 거라서 그 로봇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걸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진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부분의 의견 황주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네. 여전히 그 각자 개인이 놓인 너무 불안정한 상황. 개인이 불안정하기도 한데 사회 전체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 성장 자체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체념 일종의 뭐 규모가 더 커진다거나 더 숫자가 커진다거나 이제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실감하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려가는 사회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놓이니까 뭔가 내가 더 뭐 이제 같은 방식의 노력들을 계속 투여해서 남들보다 한 발 나가는 이런 이제 태도보다는 그냥 각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장. 좀 이런 게 마련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아닌가라는 생각의 전환들이 좀 많이 됐다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보면 그러면 우파도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팔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살 그렇죠. 사람들의 구매력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게 확실시되는 첫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업이든 이 경제든 굴러갈까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소득이 없이 그죠? 아주 그냥 이렇게 복지라는 건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나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이 나오면 그걸로만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의료가 모자라면 의료를 혜택을 받을 때는 의료로밖에 그걸 지불할 수 없지만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내가 받게 됐을 때는 그것을 내가 뭐 깎아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책을 사볼 수도 있고 그런 소비의 폭이 늘어나야지만 사실은 경제가 굴러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파에게도 이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 서울시 청년수당 술 사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아니 맥주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대묻고 싶어요. 그렇게 뭐 술이든 오락이든 자기가 즐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오늘은 한번 쓰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면서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네. 어떤 기본소득이 원래 개념 자체는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모든 그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권의 그렇죠. 개념이죠. 인권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본권이라는 거는 사회 정말 다수가 동의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의 논의들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죠, 기본소득이. 네. 그 안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느낀 거는 기본소득으로 술 사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그 뭐 청년 배당 하면 청년이 하는 일이 뭐 술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살아보면서 내일의 미래를 고민할 수도 많이 있고. 먹는 때가 청년 때 아니에요. 몸이 받쳐주니까. 네. 술 청년 때 안 먹으면 언제 먹어? 뭐 청소년 때 먹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기본권으로서의 논의가 시작됐다. 약간 이 점에 저는 좀 네,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또 그리고 하나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네. 이제 노동소득이 있고 네. 비노동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건물이 있으면 나오는 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그렇죠. 노동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당장 하루하루 정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상황밖에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비노동 소득으로 너무나 큰 사회적 부를 다 누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비노동 소득을 가능케 했던 그 사회적인 기반들은 사실은 모두가 같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더라고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90%의 소득세율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7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70%. 멋지죠? 근데 저는 사실 뒤에 얘기보다 앞에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벌어 먹고 사는 일의 90%가 결국은 내가 오롯이 만든 게 아니라 90%는 남의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인도의 수학자도 기여를 했을 것이고 옛날 뭐 수학자만이 아니라 옛날에 뭐 0,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인류의 지식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나 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죠. 저도 제가 학원 강사를 오래 했는데 제가 학원 강사 제가 만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느 책에서 본 거. 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은 한 10%의 구조화와 스킬과 그다음에 나의 진심을 담아서 뜨겁게 열강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로 나의 오롯한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이 얘기가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남의 얘기를 써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자라는 것은 100%죠. 기자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하기도 합니다. 약간 몰래 형법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100%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크게 동의는 되지 않지만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네. 근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이 사회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회화되어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배제가 일어나고 약간 그런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그런 좀 측면이 있죠. 근데 또 이제 이거를 기본소득 논의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약간 좀 굉장히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얼마만큼이냐? 그렇죠. 90%가 내게 아닌데 그러면 내게 아닌 걸 목록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계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근데 사실 취지 자체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아까 그것이 기본권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류의 자산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요. 인프라도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얹어서 뭔가 소득을 얻어가는데 사실 그랬을 때 그 개인의 노력이라는 몫이 지금은 마치 그 개인이 다 한 것처럼 100%인 것처럼 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 나는 사실 그 노력 100으로 다 이 결과가 페어하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사실 그랬을 때 그 공유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내어놓고 공동의 자산으로 분배하자라는 게 결국은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사실은 구성되는 과정만 봐도 거기에도 양극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적 인프라 이거는 쓰는 사람은 소수죠. 그리고 대부분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써요. 대표적으로 공항 같은 경우 그렇죠. 고속도로만 해도 차가 없는 사람 사용 부분이 떨어지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자체도 이미 사회적부라는 게 불균형하게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되는 문제. 걸리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고 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흔히 체감하지는 못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회적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에 대한 비판을 얘기할 때도 많이들 근거로 그렇죠. 드는 사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그 누진세 논란도 맞아요. 그렇죠. 산업용 전기는 맞아. 싸게 해주고 분노가 막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요즘 빡이 쳐가지고 에어컨을 트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거는 틀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틀면 덥고. 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또 근데 저는 좀 약간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항상 여름은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특히 도저히 에어컨도 못 트는 놈의 나라가 나라냐는 이 외침이 맞아요. 나오게 된 게 좀 유별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떤 좀 이게 어떤 좀 참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터져나오는 그런 추세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동의가 사람답게는 살게 해줘야지. 그렇죠. 에어컨 필요하지. 기본 에어컨. 네. 그렇죠. 그 사람답게가 되게 그게 바로 기본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정말 노약자들이 이 에어컨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랬을 때 여태까지는 그래도 절약해야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전력난이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막 이러면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안 틀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막 생존의 문제로 그럼 이것도 안 해주는 국가가 국가야?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그 기본권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누적되어 왔던 이 국가에 대한 정말 또 이렇게 되면 또 이명박 요정설로 이명박 요정설이요? 네. 아,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떤 국가 예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이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2012년 네. 퇴임 직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좀 어떤 이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나와도 밉지 않아요. 진짜?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정말? 네. 그래서 박근혜 요정설은 없는데 이명박 요정설이 있어요. 정말 동의가 안 되지만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을 주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진짜? 없어요. 저도 김동완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진짜?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면 그렇게 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어쨌든 좋아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기 마련이니까. 얼마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 수트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양복 입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위에 얼굴을 가리고 밑에만 보여준 거예요. 와 사람들 너무 멋있다고 모델 같다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 현대 시절부터 찍었던 사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이 몸이 수트를 입기에 최적화된 몸이더라고요. 얇고 가늘고 길고.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히어로도 아니고 안티 히어로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의 히어로가 됐죠. 전혀 계속 황주부님은 지금 못마땅하시고 동의도 안 하시고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사실은 약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좀 약간 오늘 주제와는 많이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네. 이 지금 이제 특히 4대강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더워가지고 그렇죠. 녹조가 엄청 나거든요. 독조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바갈라딘님께서 얘기하신 감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형적인 도시민의 감상. 그렇죠. SNS에서 떠도는 그렇죠.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식으로 말해보면 안 당해본 거야. 그렇지. 나도 거기에 한 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짓이 짜증은 나지만 나한테 물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를 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재밌다. 인생은 익숙해졌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낙동강 한번 가보면 이게 바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 근데 어쩌다가 얘기가 역시 이명박 요정설 모든 걸 해내신 분이네요. 기본소득 얘기에까지. 네. 지금 뭐 기본소득에 관련된 여러 우리들의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뭐 그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건 있으세요? 기본소득 관련된? 저는 제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네. 저도 참여사회에 이제 일자라는 코너에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3권의 책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김동완 기자님처럼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1년도 넘게 한 2015년 5월에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던 책들이 3권인데 하나는 그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셨던 하승수 님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제목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당연히 배당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은 모두가 보장받는 그런 소득을 받아야 되고 이 기본소득을 시행을 함으로써 이게 되게 그 근원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변환이잖아요. 네. 우리는 기존에 돈은 다 각자 이렇게 해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줄 어떤 그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책이고 이게 한 15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잡고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책이고 또 기본소득 관련된 책 중에 이제 번역서가 많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저자가 쓴 책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그 기본소득에 관련된 시작을 하실 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 제가 한 권 같이 소개했던 책은 프랑스 책이에요.
프랑스 이분도 좌파 지식인인데 바티스트 밀롱도라는 분의 조건 없이 기본소득. 기본소득들은 참 제목이 그냥 기본소득이 뭔지를 바로 얘기해 주는데 이 책은 그 1980년대부터 이제 프랑스 내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이런 논의가 벌어진 것들을 그 정치인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멘트를 직접 따면서 막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복잡해가지고 잘 그 막 사람들이 그려지진 않는데, 근데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우리도 이제 막 벌어질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권을 다 읽었답니다. 그러셨어요? 되게 열심히 읽는 것 같죠. 굉장히 성실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 2권이 둘 다 150쪽 내외에, 그리고 이제 책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 약간 팜플렛 형식의 책이라 읽기가 굉장히 쉬웠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부분이 되게 다가왔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굉장히 그 부분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사실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수혜자한테 안 간다. 진짜 수혜자는 그것을 신청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식?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정말 엄한 사람들이 눈먼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타가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실제 수혜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 특히 이제 급식 문제 때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나의 가난을 증명해야지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같은 공간에서 존엄 함을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겐 누구나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그 행정적 수고를 덜하고 오히려 비용을 줄이면서 훨씬 더 그 보편적인 그런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하나 되게 제가 다가왔던 분은 그 프랑스 분이 쓴 책 중에서 돈을 버느라고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약간 머리를 이렇게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부다 보니까 맨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의 1번이 뭔지 아세요? 밥 하는 거. 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달에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 내역이에요. 다음 달에 뭐가 돌아오니까 뭐를 어떻게 해놔야 되고, 내년에는 이사를 가야 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내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의 1번은 뭐가 되냐면 정말 그 돈을 어떻게 이 출결을 맞추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게 결국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빚 갚다가 인생을 끝내고 정말 이렇게 대충 중산층은 집을 사고 이렇게 뭐 하다가 끝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돈을 벌고 쓰고 그것을 맞추다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뭘 선택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 선택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여지를 상상할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다 돈에 얽혀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근데 프리랜서시잖아요. 네네. 경험을 오래 하셨고 훨씬 더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많이요. 월급쟁이들은 어쨌거나 뭐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차피 그거보다 덜 쓰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프리랜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사실 이렇게 제때 안 들어오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즌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의 계획대로 돈이 안 들어와요. 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땐 사실은 그 규모보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똑같은 규모의 직장인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그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말씀하셨듯이 막 여러 작업들을 하니까 그 읽다 보면 어느 달에는 막 몰려와서 내가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쓰고 또 모자란 달에는 모자라니까 또 당겨서 쓰고, 그래서 이중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들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 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소비가 너무 침체돼서. 김동환 기자님은 기억에 남는 기본소득 관련된 책이 혹시? 저는 한 대여섯 권 봤는데요. 사실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민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뭐 5, 6년 전에 다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저는
이거 하면 좋겠어에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쓰는 글은.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은 연구된 게 없고 네네. 사실 이건 해봐야 아는 건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지금 된 나라가 뭐 이번에 핀란드 하기로 됐고 네. 그 전에는 뭐 나미비아나 약간 이런 부족 단위로 그렇죠. 실험을 해본 적은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여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건 없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저는 봐도 이제 좀 갈증이 안 풀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저도 저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지금까지 나온 이제 그 기본소득 책들이 대부분 이제 누군가 설득해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커가지고 이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조금 유연하게 기본소득이 만약에 된다 이랬을 때 벌어질 일들을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기본소득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모두 직장을 잃을 거야, 모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야.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한 10년 안에는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 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더 10년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삶을 영위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소득을 꼭 굳이 돈으로 줘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준다는 컨셉이 중요한 거고 뭐 특히 이제 저희 비근한 예로 저희 회사는 이제 올해 노조가 그 단체 협약을 회사랑 해서 원래 자기 개발비를 20만 원 한도 내서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월에요? 월에. 오, 세다. 센 거죠? 센 거죠. 저희 회사는 월에 10만 원인데요. 월에- 다음 노사협의 때 오마이뉴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월에 20만 파이팅! 원, 월에 20만 원인데 네. 이걸 쓰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직원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언론사고 기본적으로 기본 업무가 빡세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없는 그쵸. 거군요. 이거를 또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출석을 몇 % 이상 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거죠.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기본권은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노조에서 뭘 했냐면 그 20만 원 중에 5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텄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명이 없게 오.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5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5만 원 누구나 책 사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8월부터 됐거든요. 네.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저희 회사도 이제 월급 많이 주는 편은 아니어서 책을 못 사왔던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야 책을 사볼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서 책을 못 사봤는데 너도 나도 5만 원을 책을 사라고 했는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책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5만 원이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회사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그리고 5만 이게 자기 개발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직원들이 개발하면 자기 개발하면 회사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언론사는 그게 되는 거니까 뭐 회사도 손해 볼 게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만 원어치 책을 매달 사서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논의나 토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액수의 어떤 이거는 말하자면 도서 기본권이죠. 독서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꼭 굳이 돈이 아니어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얼마든지 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 문화 생활 바우처라든지 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고 바우처를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영화관 같은 데서 영화도 봐도 되고 연극도 봐도 되고 책 사봐도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그에 해당하는 산업들도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그런 걸 영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화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뭐 당연히 뭐 100만 원 이거는 어렵죠.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조그만 한 액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셉으로 기본권의 컨셉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김동완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 원샷 해결법 같은 거잖아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조정 기능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복지 같은 거 하나하나 협의해서 만들고 이게 너무 지난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없고 이러니까 그냥 다 한 방에 그냥 정리해버리자. 사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그렇죠. 이제 논의의 이제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말씀처럼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더 올라서는 이런 하나의 그 계기로서도 기본소득의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 앞서 이제 기본소득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벌어질 일들, 이거 상상해보면 저 역시 문화예술 부분에서 가장 큰 기대가 돼요. 그 소위 창작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최근에 뭐 신문기사에도 종종 나오지만 연간 수입이 뭐 1,000만 원 내외, 1,000만 원 이하, 뭐 이런 수준에서 사실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도서구입비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산업에 이제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용 자체가 이제 낮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회 전적인 부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그 가능성도 되게 적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가장 좀 풍요롭고 재미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소득이 만약에 월에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너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상상해본다면 그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것저것 재미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작권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책에 대한 수입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득 자체가 그런 데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또 시장 안에 이제 그 조정 기능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되면 훨씬 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좀 상상해 보게 돼요. 저는 아까 이제 김동완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현금과 현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바우처처럼 쓸 수 있는 부분과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현금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각지대. 예를 들어 청소년들도 거리 청소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고 가서 어디 살아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따지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본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이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책정됨으로써 혹은 그 바우처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우리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대로 가야 되고 이 두 부분이 좀 같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오늘 너무 훌륭한 얘기들을 펼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네. 최근에 나온 책들을 몇 권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책이 몇 개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 이런 기본소득 얘기를 좀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읽어보실 만한 책이 몇 개 있어요. 우선은 사회신용이라는 책인데 이제 클리포드 더글러스라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1924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배당 이런 개념을 거의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재미난 게 이 사람이 원래 공군의 소령이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중에 항공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회계감사 일을 간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노동자가 기업에서 임금 급여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합쳐도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건데 당연히 못 사죠. 당연히 못 사는데 이 사람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다 이런 개념을 처음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 어떤 시작점을 잡는데 중요한 책 사회신용. 그리고 아까 황주부님이 말씀하신 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제 이분은 최근에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하시는 분이고 최근에 그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행사에도 오셔서 이제 연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책이 그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반을 닦아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전해드리고 싶은 책은 지금까지의 그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들이 대부분 약간 이제 복지와 관련된 개념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는데 미국은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최첨단의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 자본주의적인 이해를 바탕에 깔고 이거를 논의를 진행한대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여기는 기본소득이 안 들어가 있고요. 제목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 배당.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 태어나면 그 국가에 어떤 한 주씩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되게 미국식 생각이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진전되는 과정으로 가는 이 제안을 하는 책인데 피터 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갈마바람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이 책은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또 기본소득을 이해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가까운 맥락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저도 책까지. 한번 추천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책을 검색을 하다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책들에서 검명이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처음에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그렇죠. 이 면면이 이렇게 이어져 나온 전통인데 그중에 이제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지은 상식이라는 책을 좀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 되면 이 사회에서 내가 그래 뭔가 시작할 때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돈 정도는 이 사회가 해주는 것이 그 사회의 의무라고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혁명에 대해서든 굉장히 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과 우리가 좀 전복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책을 다 추천하는 분위기인데 딱히 저는 책을 추천할 건 아직 떠오르는 게 없고 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을 다만 10만 원이라도 주게 되면 지금 얘기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 6,030원이었나요? 예, 6,030원인가요? 6,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10만 원 주게 되면 16시간 덜 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 뭐 한두 권 읽어볼 수 있잖아요. 16시간이면.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실 문맹률이 낮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다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생활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소득은 이런 어떤 책도 여기서 추천해주는 책이 뭐 추천 100날 뭐 100권 해줘봐야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게 뭐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 그렇죠.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엇. 이것을 줄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그리고 거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원래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파가 치고 들어오니까 네. 좌파에서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원래 이제 기본소득에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복지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좌파가 좀 약간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아니다. 왜냐면 우파가 그걸 주장해버리니까 좌파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인간다운 삶이라는 기본 전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컨셉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뭐 우병우 수석이 무슨 이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런 걸 알아야 저 사람을 청와대가 왜 안 내리는 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감안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지금 상당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각자 그냥 믿는 바대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동환 기자님께서 네. 마무리의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러게요. 저희 오늘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본 주제 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로징 할 시간입니다. 네. 황주부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젊은 날, 노년,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사회, 그리고 인생이라면 전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유나 목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 그리고 공유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상상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네.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유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도 그리고 기본소득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상상해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때도 김동환 기자님 또 황주부님과 함께 네. 우리 책사이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좋습니다. 방송이 좀 오래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